사흘만 숨겨주게. 목숨값은 반드시 치르겠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두엄술의 앞이었습니다. 여인의 치마는 온통 흙투성이었지만 비단의 결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때 고갯길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두두두 몰려왔습니다.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의 어깨를 덥석 잡더니 쇠똥 두엄 속으로 그대로 파묻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날이 퍽퍽 김이 오르는 쇠똥을 덮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지만 비명은 없었지요. 계집 하나 찾는다. 숨긴 자는 삼족을 벤다. 시퍼런 창끝이 두엄 더미를 쿡 찔렀습니다. 여인의 팔뚝 옆 딱 한 치였지요. 머슴은 삽자루에 몸을 기댄 채 입술의 검지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뒤였습니다. 이 머슴의 목에 밧줄이 걸리던 그 아침, 고갯길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날아들었지요. 어명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온 마을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딱 한 사람, 형틀에 묶인 머슴만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껌뻑였지요. 쇠똥밖에 모르던 머슴은 어찌하여 조선의 국모를 두엄 속에 파묻었을까요? 그리고 보리밥 새끼 값이 어떻게 머슴의 팔자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셔요. 노을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한양에서 하룻밤 산길 넘어 양주 땅 가마실 마을에서 비롯됩니다. 소 빠졌다. 김첨진의 소가 진창에 빠졌다. 장마가 가커진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부른 개울물에 논둑이 무너졌는데 하필 그 자리를 김첨진의 암소가 디딘 것이지요. 소는 뒷다리부터 진창에 꿀렁 잠겨 철벅철벅 거둥댈수록 한 뼘씩 더 가라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만 입만 바빴지요. 밧줄을 걸어 당겨야지. 그러다 소 다리 부러지면 자네가 물어줄 텐가. 김첨지는 논둑에 주저앉아 곰방대만 탕탕 두드렸습니다. 농가에서 소 한 마리면 집안 기둥인데 그 기둥이 눈앞에서 가라앉고 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덩치 큰 총각 하나가 성큼성큼 들어섰지요. 총각은 제 저고리를 훌렁벗더니 소의 두 눈을 가만히 덮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자 그리 버둥대던 소가 씩씩 콧김만 뿜으며 몸부림을 뚝 그쳤지요. 총각은 마른 집단과 부서진 수레판을 소 앞다리 밑에 차곡차곡 괴어 발판을 만들고 고삐를 짧게 잡았습니다. 이랴, 천천히 와. 소가 발판을 딛고 진창에서 쑥 빠져나오자 논둑에서 탄성이 와 터졌습니다. 김첨지가 버선발로 뛰어 내려왔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우리 집 기둥을 살렸네. 품삯을 후이 쳐줌세. 품삯은 무슨 품삯입니까요? 정 주시려거든 쇠똥이나 한 지게 퍼 가게 해주십시오. 소 살린 값으로 쇠똥을 달라니 논둑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총각한테 정작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조무래기들이 코를 싸쥐고 킥킥댔습니다. 에구 구려. 쇠똥 냄새 나는 놈이 지나간다. 총각은 화를 내기는커녕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허허 웃고 말았지요. 이 총각이 바로 최진사 대꼴머슴 막손입니다. 나이는 23.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라 제 성이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새벽마다 남 먼저 일어나 외양간을 치고 쇠똥을 퍼다 두엄 자리에 쌓고 집과 재를 섞어 거름을 사기는 것이 막손의 하루였습니다. 두엄이라면 어느 더미가 잘 사닿는지 손등만 대 보고도 아는 사람이었지요. 샘은 느려 엽전 헤아리는데 남보다 2배는 걸렸지만 그 손으로 엮은 집시는 노인들이 서로 찾았고 그 손으로 이은 지붕은 장마에도 빗물 한 방울 새는 법이 없었답니다. 점심나절 밭두렁에서 보리밥 덩이를 막 베어 물던 막손은 지팡이를 짚고 비척비척 지나가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잠깐 제 밥을 내려다보더니 절반을 뚝 떼어 거지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시오. 보리밥이 거칠어도 씹으면 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밥 한 덩이의 은혜는 무슨 은혜요? 어여 가던 길 가시오. 배 고른 사람을 보면 제 배 고른 줄을 모르는 위인이었지요. 막손에게 피부치라고는 사촌형 덕배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막손을 거두어 이 최진사댁에 함께 매인 것이 덕배였지요. 어릴 적에는 제 목보리밥을 덜어 막손의 그릇에 얹어 주던 형이었습니다. 막손아, 어여 먹어라. 사내는 밥심으로 크는 법이다. 막손은 그 밥을 먹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니 막손에게 덕배는 형이자 아비였지요. 그런데 그 형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밤이 이슥하면 살금살금 봉당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지난 장날에는 막손이 그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주막 뒷마당 멍석 위에서 덕배는 투전목을 쥔 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판돈이 오갈 때마다 덕배의 목을대가 꿀럭꿀럭 움직였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낯선 사내가 덕배의 멱살을 틀어쥐고 있었지요. 이자까지 스문양이다. 다음 장까지 못 갚으면 그때는 몸으로 받는다. 주겠네. 꼭 주겠네. 막손이 나서려는데 덕배가 먼저 알아채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린 놈이 형 가는 데를 뭘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본 것 입 밖에 내면 형도 아니고 아우도 아니다. 막손은 그 뒤로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의 이부자리가 비는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지요. 주인 최진사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전답은 거지반 남의 손에 넘어갔어도 새벽마다 사랑해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종을 부리면서도 함부로 하대하는 법이 없어서 막손이 무거운 나무찜을 부리면 마루에서 내려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단하지. 물이라도 한 사발 마시고 하거라. 아이고, 나리. 쇳내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종놈을 사람으로 쳐주는 주인이 세상에 흔치 않다는 것을 막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막손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제 이름으로 된 논 한 떼기를 가져보는 것이었지요. 내 논에서 내가 심은 벼가 누렇게 익는 것을 한 번만 봤으면 허나 종의 몸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막손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픽 웃고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바라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 몸으로 배워버린 까닭이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선 막손은 서쪽 하늘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양 쪽 하늘에 노을이 검붉게 타올라 꼭 산 너머에서 큰 불이라도 난 듯했지요. 거참, 노을 한번 사납네. 그때 고갯길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각다각, 다각다각.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이 야심한 저녁에 어울리지 않게 급한 소리였지요. 소리는 이내 산 그늘로 잦아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누우니 옆자리 덕배의 이부자리가 그날 밤도 텅 비어 있었지요. 막손은 형의 빈 이부자리와 사나운 노을을 번갈아 떠올리다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막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검붉은 노을이 이 골짜기까지 몰고 올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흘 뒤 제 목에 밧줄이 걸리리라는 것을 그날 밤에 막손은 꿈에도 알지 못했더랍니다. 빚은 갚으셔야지요. 진사어른. 몸으로든 땅으로든. 이튿날 한낮 최진사댁 마당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쉰줄 사내가 종이 뭉치를 부채처럼 활활 흔들고 있었지요. 등 뒤에는 덩치 좋은 하인이 둘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섰습니다. 가마실에서 그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표 좌수. 고을향청에 자리 하나 꿰차고 앉아 빈 문서로 남의 논밭을 야금야금 삼켜 온 위인이었습니다. 봄에 곡식 한 섬을 구워주고
가을에 논 한 마지기를 받아가는 셈법이었지요. 가마실 전답의 절반이 어느새 좌수댁 문석의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춘궁기에 구워 가신 곡식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40냥이 올시라. 갚지 못하시겠거든 여기 수결을 하시지요. 텃밭이면 됩니다. 좌수. 가을 거지까지만 밀어주시게. 약조한 기한이 아직 남지 않았는가. 기한이야 종이에 적힌 것이고 인심이야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수의 눈이 마당을 슬슬 훑었습니다. 기와는 몇 장이나 성한지, 곳간문은 얼마나 여물었는지, 값을 매기는 눈이었지요. 최진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굽히지 않았지요. 다만 마루 끝을 짚은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내 집 마당에 흙까지 셈하고 가시게. 어이쿠! 진사 어른도 농이 느셨습니다. 좌수는 너털웃음을 치며 팔자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막소는 지게 작대기만 꾹 움켜쥐었어요. 종놈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날 저녁 막손이 팬 장작은 여느 날의 곱절이었다고 소반은 두고두고 말했더랍니다. 그 소반이 부엌 뒷문에서 막손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행주치마 속에서 누룽지 한 덩이를 꺼내 막손의 손에 얼른 쥐어주었지요. 아침도 설쳤다며 남 보기 전에 얼른 먹어. 이러다 들키면 너만 혼난다. 쇠똥 서방 굶겨 놓으면 이 집 소는 누가 먹여. 소반은 톡 쏘아붙이고는 치마를 펄럭이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막소는 누룽지를 우물우물 씹으며 괜히 헛기침만 했습니다. 쇠똥 서방이라는 말이 남들 입에서 나오면 놀림이었는데 소반의 입에서 나오면 어째 놀림 같지가 않았지요. 그 무렵 주막 평상에서는 덕배가 낯선 사내 앞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지난 장날 길목에서 멱살을 잡던 그 빚쟁이였지요. 20냥이 이제 25냥이다. 다음 장이 기한인 것은 아느냐?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게. 이번에는 꼭. 장마다 그 소리지. 빚쟁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다 말고 덕배의 귀에 입을 바짝 붙였습니다. 헌데 말이야. 빚이란 게 꼭 돈으로만 갚는 물건이 아니거든. 요새는 귀 밝고 눈 밝은 놈이 값을 받는 세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덕배는 알아듣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허나 그 말은 가시처럼 귓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빚쟁이가 밤마다 드나드는 곳이 표좌수댁 행랑채라는 것을 그때의 덕배는 알지 못했지요. 가마실의 저울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 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에는 장돌뱅이 하나가 주막에 들어 한양 소식을 풀어놓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하룻밤 새 폐서인이 되셨다네. 대감들 여럿이 국문장에 끌려갔다지. 애구머니나 중전마마가 무슨 죄를 지으셨답디까. 죄야 만들면 생기는 것이고 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네. 나라니 만방도 하룻밤에 뒤집히는 세상이니 우리네 초가삼간이야 말해 무엇해. 주모가 혀를 끌끌 차며 술상을 내려놓았지요. 그 술상 끝자리에는 며칠 전부터 이 주막에 묵는 옹기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안팎, 말수가 적고 밥값 술값은 꼬박꼬박 치르는 그런 손님이었지요. 마침 복로방이 장꾼들로 다 차서 옹기장수가 잘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막손이 나섰습니다. 누추해도 괜찮으시면 저희 헛간 옆방을 쓰십시오. 군불은 쇳내가 때 드립니다요. 낯선 장사치에게 어찌 선뜻 방을 내주나. 길 가다 비만 나면 다 같은 처제 아닙니까요. 보리밥이 거칠어도 한술 뜨고 주무시지요. 그날 밤 옹기장수는 헛간 옆방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천천히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비웠더랍니다. 빈 그릇을 내가는 막손에게 옹기장수가 물었지요. 자네 이름이 무언가? 막손입니다요. 막 부리는 손이라 막손입지요. 막 부리는 손이라. 이름 한 번 야무지게 지었구먼. 그리고 그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서문 쪽 산길을
여인 하나가 맨발로 넘고 있었지요. 비단당에는 한 짝이 벗겨져 비탈로 굴러떨어졌고 버선은 찢겨 발가락이 비어져 나왔습니다. 여인은 가시덤불에 치마가 쫙 찢겨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를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 퍼졌다 사라졌지요. 다만 이따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이 넘어온 능선 위로 횃불이 하나, 둘, 이윽고 연함은 개가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그 불빛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조금씩 가마실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더랍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두엄 수레를 끌러 나선 막소는 수레바퀴 옆에 떨어진 것을 보고 걸음을 뚝 멈추었지요. 비단 당의 한 짝이었습니다. 흙과 핏물이 얼룩덜룩된 채였어요. 막소는 당해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마실에 이런 신을 신는 사람은 없었지요. 이시오. 거긴 위 계시오. 집가리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밤새 산길을 걸었는지 맨발이 온통 부르터 피딱지가 앉았고 치마는 가시에 찢겨 너덜너덜했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허나 그 찢어진 치마의 감이 막손 같은 종놈은 평생 만져볼 일 없는 비단이었습니다. 여인이 갈라진 입술을 달싸겨 말했지요. 사흘만 숨겨주게. 목숨값은 반드시 치르겠네. 말씨가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반듯한 글 있는 집 안방에서나 나올 말씨였지요. 막손이 미처 무어라 답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고갯길 쪽에서 흙먼지가 부옇게 일었지요. 두두두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 복색의 사내들이 연함은 명, 마을 어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여인의 어깨를 덥석 잡더니 두엄 술에 속으로 밀어넣고 삽을 들었습니다. 퍽, 퍽.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쇠똥이 여인의 어깨를 덮고 목을 덮고 이윽고 머리까지 덮었지요. 여인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지만 비명은 없었습니다. 막소는 숨 쉴 자리에 작은 집단 하나를 슬쩍 얹어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의 옆에 삽을 짚고 섰어요. 심장은 둥둥 북을 치는데 손만은 어제와 같은 손놀림이었지요. 온 마을은 들어라. 계집 하나를 찾는다. 숨긴 자는 삼족을 벤다. 검은 갓을 눌러쓴 우두머리가 말 위에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지요. 사내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곳간을 열어 젖히고 장독 뚜껑을 깨고 집가리를 창으로 쑤셨습니다. 김첨진의 마당에서는 장항아리가 와장창 나뒹굴고 이웃집 노파는 방문 앞에서 벌벌 떨다 주저앉았지요. 마을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였던 안악들은 물동이를 인 채 담벼락에 붙어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이윽고 사내 둘이 막손의 두엄 수레 앞에 섰습니다. 한 놈이 코를 싸쥐고 물러섰지요. 어우, 지독하다. 설마 쇠똥 속에 있겠나? 그래도 찔러는 봐야지. 시퍼런 창날이 두엄을 쿡 찔렀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창끝이 어디를 스쳤는지 아십니까? 쇠똥 속 여인의 팔뚝 옆 딱 한 치였지요. 막소는 삽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창을 든 사내가 막손을 흘깃 보았지요. 이봐, 쇠똥이. 수상한 계집 못 보았나? 쇳내야 새벽부터 쇠똥만 보고 삽니다요. 계집이 이 냄새 나는 데를 못하러 옵니까요? 하긴. 가자. 사내들 뒤로는 산척들이 모리게 서너 마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누렁이 한 마리가 두엄 수레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대는데 막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지요. 허나게는 푸르르 재채기를 하더니 제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쇠똥 냄새가 사람 냄새를 통째로 덮어버린 것이지요. 두엄을 10년 만진 막손만이 아는 이치였습니다.
수색 대가 운마을로 몰려간 뒤에야 막소는 두엄을 조심조심 헤치고 여인을 꺼냈습니다. 쇠똥범벅이 된 여인은 그래도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송구합니다요. 급한 김에 그만한 데가 없어서요. 쇠똥이 사람을 살립니다요. 여인은 치마에 눌어붙은 쇠똥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흐트러진 매무새를 바로 하더니 막손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목숨을 빚졌네. 이 은혜는 하늘이 적어둘 걸세. 종놈한테 고개를 숙이는 귀인이라니요. 막손이 화들짝 놀라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도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막손은 우선 여인을 십가리 뒤에 도로 숨기고 소주 끓인 물에 미음 한 사발을 말아 날랐습니다. 여인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 모금씩 아껴가며 넘겼지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막손은 여인을 헛간 안쪽 집더미로 옮겼습니다. 이름을 묻자 여인은 잠깐 뜸을 들이다 답했지요. 연이라 부르게. 등잔불에 연희의 손이 잠깐 비쳤습니다. 무릴 한 번 안 해본 손이었지요. 굳은 살 하나 없이 희고 고운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고운 손등에 가시에 긁힌 생채기가 죽죽 나 있었지요. 막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좋을 것 없는 세상이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다만 낡은 무명 저고리 하나를 개어 집더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비단옷으로는 이 마을에서 하루도 못 버틸 테니까요. 헛간을 나서던 막손은 고개 너머 불빛에 눈을 주었다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낮에 마을을 뒤집어 놓던 사내들의 말이 표 좌수댁 마당에 줄줄이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채에는 불이 환하고 간간히 웃음소리까지 담을 넘어왔습니다. 관가 사람이면 관아에 들 것이지 어째서 좌수댁 사랑에서 술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저놈들이 어째서 좌수댁에서 묵는가? 막손은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더랍니다. 두엄 냄새 밴 그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이 여인을 고하는 자에게 상금 300냥을 내리신다. 그날 한낮 장터 어기 느티나무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표 좌수가 몸소 나와 글 모르는 장꾼들에게 방을 읽어주었지요. 목청이 어찌나 우렁찬지 개울 건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300냥이면 논이 열맞이기요.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논 열맞이기. 머슴이 평생 뼈가 휘도록 이래도 못 만져볼 돈이었지요. 방 앞은 금세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계집이 대체 뭐길래 300냥이나 걸렸대. 뭐긴 뭐야. 우리 같은 것들은 몰라도 되는 일이지. 알면 다치는 일이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도 그 방 앞에 오래오래 서 있는 등이 하나 있었어요.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방을 뚫어져라 올려다보았지요. 300냥, 25냥 빚에 몰린 사람에게 그 석자는 글이 아니라 동아줄이었습니다. 빚쟁이의 말이 귓속에서 웅웅 울렸지요. 귀 밝고 눈 밝은 놈이 값을 받는 세상이야. 덕배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막손은 그날부터 하루 2번 제 밥을 절반씩 덜어 헛간으로 날랐습니다. 남 눈에 띨새라 소죽통 밑에 그릇을 숨겨 나르는 솜씨가 제법이었지요. 찬이 없어 송구합니다요. 사흘입니다요. 사흘만 견디십시오. 미안하네. 자네 밥을 축내는 것 같이. 쇳내는 원래 반 그릇이면 됩니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요. 연희는 보리밥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왕우장상의 밥상을 받듯 반듯하게 받아서 한 톨 흘리지 않고 비웠지요. 빈 그릇을 물리며 막손이 문득 물었습니다. 헌데 어찌 사흘입니까요? 나흘도 이래도 아니고요. 연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드는 빗줄기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막손은 머쓱해서 뒤통수만 벅벅 긁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소반이 막손을 불러 세웠습니다. 눈초리가 여간 매섭지 않았지요.
너 요새 밥을 2그릇씩 받아가더라. 소죽통에 숨겨서. 그게 말이다. 됐어. 말 안 해도 돼. 소바는 막손의 입을 손바닥으로 턱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뚝 낮추었지요. 모르는 게 약이라며.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대신 약조해. 다치지만 마. 그런데 그 말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에 남아 순찰을 돌던 사병 둘이 최진사 댁 삽작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선 것이지요. 이 댁 헛간은 아침에 덜 봤지. 사내 하나가 헛간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소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헛간 안에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헛간 문고리에 막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애구머니, 비키세요. 비켜요. 잿물 넘어가요. 소반이 빨래 삶던 가마솥 다궁이에 삭정이를 잔뜩 밀어넣고는 펄펄 끓는 뜨물을 바가지로 확확 퍼낸 것이지요. 매캐한 잿물 김이 헛간 앞마당에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사내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물러섰지요. 아니 이 계집애가 눈이 있나 없나? 빨래를 삶다 보면 넘칠 때도 있지요. 나리들 두루마기에 잿물 튀면 저만 경을 치니 그러지요. 소바는 생글생글 웃으며 김이 오르는 빨랫감을 사내들 코앞에 척척 널었습니다. 잿물 냄새에 코를 싸준 사내들은 헛간이고 뭐고 손사래를 치며 삽작을 나가버렸지요. 소바는 사내들 등이 사라진 뒤에야 바가지를 쥔 손을 가슴에 얹고 후웃음을 골랐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밤에는 옹기장수가 헛간 옆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손이 보리밥상을 내가자 옹기장수가 물었지요. 자네는 어찌 낯선 이에게 밥을 주나? 나 같은 뜨내기한테. 배고른데 낯이 어딨습니까요? 밥은 나눠 먹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옹기장수는 수저를 들다 말고 막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하도 깊어서 막손은 제 얼굴에 쇠똥이라도 묻었나 싶어 볼을 쓱쓱 문질렀지요. 그리고 그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뒷간에 가려고 나섰던 막손은 마당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옹기장수가 제 방 앞에 우두커니 서서 헛간 쪽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에 그 손이 언뜻 비쳤지요. 여러분, 그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옹기 뒷박도 곰방대도 아니었습니다. 곱게 접힌 작은 서찰이었지요. 막손은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옹기장수는 서찰을 품에 넣고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문이 닫히고도 막손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더랍니다. 옹기장수의 방에서는 밤이 깊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뒤진단다. 이번엔 곳간이고 헛간이고 이 잡듯 뒤진다더라. 이튿날 아침 주모가 물길러 나온 막손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간밤에 사내들이 술상 앞에서 떠드는 것을 제 귀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헛간부터 뒤진다더라. 빈 헛간도 창으로 쑤신다더라. 어제 잿물 소동이 났던 집부터 본다더라. 주모는 그 말만 남기고 총총 물동이를 이고 가 버렸습니다. 60평생 주막을 지킨 눈이 이대 헛간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한 말은 아니었을 테지요. 막손의 등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소반의 잿물이 한 번은 통했어도 두 번은 통하지 않을 터였지요. 막손은 그날 해가 설핏 기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두엄지게 삭은 집과 거적을 두툼하게 얹고 그 속에 연희를 숨겼지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요. 숨만 참으십시오. 무겁지 않은가? 쇳내지게는 나무찜 2배도 집니다요. 머슴지게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요. 그게 머슴 팔자에 좋은 점입지요. 허나 그 말이 무색하게 고갯길 어귀에는 사병 하나가 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길목마다 세워둔 파수였지요. 막손의 걸음이 반 박자 늦어졌다가 도로 태연해졌습니다.
지게 위에서 연희의 숨소리가 뚝 멎었지요. 서라. 지게에 진 것이 무엇냐? 두엄입니다요. 뒷산 밭에 내일 걸음입지요. 풀어봐라. 막소는 군말 없이 지게를 내리고 맨손으로 두엄을 한 움큼 푹 퍼서 사내 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잘 삭은 쇠똥 냄새가 훅 끼쳤지요. 보시겠습니까요? 속의 것이 더 잘 사갔습니다요. 치워라. 치워. 어우, 지독한 놈. 사내는 코를 싸쥐고 창끝으로 거저 귀퉁이만 툭 건드리고는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그 창끝과 연희의 발끝 사이가 딱 손가락 2마디였지요. 막소는 꾸벅절까지 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은 것은 지게가 무거워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뒷산 숯가마 터는 지난 겨울 숯을 굽고 버려둔 자리라 가마 안이 마르고 잔불 기운이 남아 훈훈했지요. 막소는 거적을 깔고 물 항아리를 들여놓았습니다. 등에 엎혀 오던 연희가 나지기 말했지요. 이상하지. 궁 안에는 이리 따순 등이 없었네. 막소는 못 들은 척 거적만 여몄습니다. 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캐물을 겨를도 없었지요. 한편 그 시각 표 좌수는 제 돈괴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금 300냥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사내들 수색이 영 시원치 않으니 제 돈을 풀어 산척들과 모리개까지 사들인 것이지요. 뒷산을 몰아라. 계집 하나 값이 300냥이다. 잡는 놈한테 50냥을 떼어주마. 이튿날 새벽부터 뒷산이 들썩였습니다. 워이, 워이 모리꾼들의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오르고 개들이 컹컹 짖으며 수풀을 헤집었지요. 소리는 점점 숯가마 터 쪽으로 좁혀들었습니다. 가마 속연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지요.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치마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숯가마 터 어귀에서 딱 멈춰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손이 새벽같이 올라와 가마 잔불에 생솔가지를 얹어둔 것이지요. 매캐한 솔연기가 골 안에 자욱이 깔려 개들은 낑낑대며 주저앉고 재채기만 푸르르 해댔습니다. 개는 코로 사는 짐승이라 코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 그 또한 짐승 곁에서 평생을 산 막손만 아는 이치였지요. 짐승이 연기를 먹었으니 오늘은 글렀소. 숯가마 골은 원래 짐승도 안 드는 골이오. 산척들이 투덜대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내들 앞에서 우두머리는 낯빛이 시퍼래졌고 그 옆에 좌수는 주판알만 톡톡 튕겼지요. 계집도 300냥도 좋지만 이 어수선한 판에 최진사댁 전답까지 통째로 삼킬 수만 있다면 좌수의 눈이 가늘게 접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른빛 독촉에 시달리다 밤길을 헤매던 덕배는 뒷산에서 내려오는 막손과 딱 마주쳤지요. 막손의 지게에는 빈 밥그릇이 달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눈이 그 그릇에 오래 머물렀지요. 너 요새 밤마다 어디 다니느냐? 성님이야말로 노름판에는 발 끊으셨소. 뭐라? 이놈이 쇳내 걱정은 마시고 성님 빚 걱정이나 하시오. 형제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갈라섰습니다. 10걸음쯤 가다가 덕배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막손의 지게가 뒷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00냥. 그 석자가 덕배의 머릿속에서 방망이질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덕배가 표 좌수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잡았다 놓았다 놓았다 잡았다. 이윽고 대문이 안에서부터 스르륵 열렸습니다.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죄가 놈을 묶어라.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최진사댁 마당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간밤에 덕배가 좌수댁 사랑에서 털어놓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막손이가 밤마다 뒷산에 밥을 나른다. 누구를 숨겼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오라를 받은 것은
막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상한 계집을 숨긴 배우는 최가다. 종놈이 제 맘대로 그리했겠느냐? 좌수가 사내들 등 뒤에서 부채를 착 펴며 외쳤지요. 그 손에는 낯익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빈 문서였지요. 좌수는 그 문서를 우두머리 앞에 척 내밀었습니다. 보시오. 최가가 근자의 곡식을 급히 구워갔소. 숨겨둔 식객을 먹이느라 그런 것 아니겠소. 종놈 뒤에 상전이 있는 법이오. 춘궁기 빈 문서가 하루아침에 영모의 증좌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꿀린 채 오라를 받으면서 딱 한마디만 남겼지요. 막소나. 꽃간 열쇠는 소반이가 안다. 식솔들 굶기지 마라. 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판에 종들 끼니부터 챙기는 양반. 막소는 마당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쿵쿵 찧었습니다. 나리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요. 쇳내가 한 짓입니다요. 쇳내를 잡아가십시오. 허! 종놈이 상전을 감싸는 것 좀 보게. 저러니 배우가 있다는 것 아닌가? 좌수는 코웃음을 치고 사내들은 엎드린 막손을 발로 툭 차고 지나갔습니다. 오라에 묶인 최진사가 삽작을 나서는 길, 마을 사람들은 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훔쳐보았지요. 글소리 낭낭하던 어진 양반이 죄인처럼 끌려가는데 나서는 이가 하나 없었습니다. 삼족을 벤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지요. 그날로 최진사댁 전담 문서는 몽땅 좌수의 문서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옥이 아니라 좌수댁 곳간에 최진사를 가두는 것을 보고도 마을은 조용했지요. 그런데 그 소동통에 담 모퉁이에서 물동이를 인 채 굳어있던 소반이 이상한 말을 주워들었습니다. 사내 둘이 저희끼리 수군대는 소리였지요. 관아에 넘기지 않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하나? 사또 귀에 들어가면 성가셔진다. 쉬! 왕명은 무슨 왕명? 우리는 대감 댁 사병이야. 소문나면 우리 목이 먼저 달아나. 소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왕명이 아니다. 관군이 아니다. 소반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팽개치듯 내려놓고 물 길러가는 척 뒷산 오솔길로 내달렸지요. 숨이 턱에 차서 숯가마에 닿은 소반의 말을 전해 들은 막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관군이 아니라 사병. 그럼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인 게지. 죄가 있어 쫓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죄랐어. 가마 안에서 연희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켰지요. 나 하나 살자고 의인이 옥에 갇혔구나. 더는 안 되겠네. 내려가겠네. 아니, 됩니다요. 막손이 가마 어귀를 떡 막아섰습니다. 덩치가 어찌나 큰지 가마 입구가 꽉 찼지요. 사흘 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이틀 지났습니다요. 하루가 남았습니다요. 자네가 어찌 이리까지 하는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쇠똥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안 내신 분입니다요. 매질 소리보다 남 굶는 것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입지요. 그런 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습니다요. 쇳내는 그것만 압니다요. 연희는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치마를 움켜쥔 손등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국모의 자리에서 만난 만조대관보다 쇠똥 냄새 나는 머슴의 셈법이 더 반듯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좌수대 캥랑채에서는 덕배가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300냥은커녕 손에 쥐어진 것은 엽전 몇 푼이었지요. 계집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머슴 놈이 밥 나른다는 소리 한 자락에 300냥을 달라 하였느냐? 그 밥그릇 소리 값이다. 노름빚이나 갚고 살거라. 그런 법이 어딨소. 분명 값을 쳐준다 하였잖소. 머슴 놈 말을 누가 믿나? 이놈이 어디서 행패야? 끌어내라. 행난 것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덕배는 엽전 몇 푼을 쥔 채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 몇 푼이 아우를 판 값이었습니다. 덕배는 그 엽전을 개울에 냅다 집어 던지려다가
끝내 던지지 못하고 주머니에 도로 넣었지요. 그것이 노름빚쟁이의 세상에서 덕배가 배운 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뒷산을 살피던 우두머리가 쑥감아 어기진창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나직이 울렸지요. 집신 자국이 둘이다.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그날 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횃불 연함은 개가 소리 없이 뒷산을 올랐지요. 사내들이 숯가마를 확 덮쳤을 때 가마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발 늦은 것이 아니라 막손이 한 발 빨랐던 것이지요. 해질녘 진창에 찍힌 제 발자국을 뒤늦게 알아챈 막손이 어둡기가 무섭게 연희를 산신당 마루 밑으로 옮겨둔 것입니다. 허나 급히 옮기느라 미처 못 본 것이 하나 있었지요. 가마 바닥 거적 밑에 깔려 있던 손바닥만 한 비단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이 산에 비단 두른 숫쟁이도 있더냐? 우두머리가 헝겊을 횃불에 비춰보며 물었습니다. 산척 하나가 더듬더듬 아래였지요. 이 숯가마에 드나든 것은 최진사댁 머슴놈뿐이라고요. 우두머리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막소는 그 밤으로 마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멍석에 둘둘 말렸지요. 온 마을이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벌겋게 물들였지요. 계집은 어디 있느냐? 퍽. 몽둥이가 멍석을 내리쳤습니다. 모릅니다요. 어젯밤 숯가마에 밥을 나른 것이 내 놈이다. 두엄을 나른 거 싶지요. 숯가마, 제가 걸음에 줬습니다요. 퍽. 퍽. 몽둥이 소리가 두 번 겹치고 멍석이 꿈틀했습니다. 비단 헝겊은 어찌 된 것이냐? 쇠똥 냄새나는 놈이 비단을 어찌합니까요? 쇠내는 쇠똥밖에 모릅니다요. 좌수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우두머리 귀에 속살거렸지요. 저놈이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나쁜 종자요. 어미 아비도 없이 자란 놈이 오죽하겠소. 곳간 자물쇠가 몇 번이나 뜯겼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마실에서 막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지붕이 없고 막손이 살려 낸 소가 몇 마리인지 온 마을이 알았지요. 허나 그 마을이 지금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몽둥이 소리가 퍽 밤하늘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움찔 떨렸지요. 어제 소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나서서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삼족을 벤다는 말이 목구멍마다 걸려 있었으니까요. 김첨지는 제 소를 살려준 그 손이 멍석 밖으로 축 늘어지는 것을 보고 곰방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모퉁이에서 소반이 뛰쳐나가려는 것을 주모가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놔요. 놓으라고요. 저러다 사람 죽어요. 내가 나가면 둘이 죽어. 셋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버텨. 저놈도 버티는데 너라고 못 버틸까? 주모의 팔은 늙었어도 최심줄 같았지요. 소반은 그 품 안에서 행주치마를 입에 물고 꺽꺽 울었습니다. 담 뒤 어둠 속에는 덕배가 서 있었습니다. 멍석이 들썩일 때마다 덕배의 어깨도 움찔움찔 뛰었지요. 덕배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막손에게 보리밥을 덜어주던 손. 막손아 어여 먹어라. 사내는 밥심으로 크는 법이다. 그 손으로 아우를 팔았습니다. 엽전 몇 푼에 팔았지요. 덕배는 그 손을 바지춤에 벅벅 문질렀지만 지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신당 마루 밑에서는 연희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몽둥이 소리가 퍽 실려올 때마다 치마를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여러분, 국모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전뜰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문초 소리도 이 소리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연희는 마루 밑 흙바닥에 손톱을 박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군중 속에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옹기장수였지요. 옹기장수는 멍석마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어둠 속에서 한 번 시퍼렇게 번뜩였지요. 그러고는 주막으로 돌아가 등잔을 돋우고 필묵을 꺼냈습니다. 붓이 사각사각 달렸지요. 봉한 서찰을 품에 넣은 옹기장수는 뒷문으로 나가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말발굽 소리 하나가 남쪽으로 급히 멀어졌지요. 매질이 끝나고 우두머리가 피 묻은 멍석 앞에서 온 마을에 선언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놈의 목을 건다. 계집이 제 발로 나오면 그때 풀어주지. 막소는 헛간에 도로 내던져졌습니다. 문에는 빗장이 걸리고 병사 하나가 지켰지요. 사흘째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여인이 약주한 사흘의 마지막 밤과 머슴의 목이 걸릴 새벽이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 보고 있었더랍니다. 내 목숨 하나면 끝날 일이네. 비키게. 산신당 마루 밑에서 기어 나온 연희가 치마에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물동이를 낀 소반이었지요. 매질이 끝난 뒤 마루 밑에 물이라도 넣어주려고 몰래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못 비킵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게 되었네. 그러니까 못 비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그 매를 맞은 게 다 허실이 되잖아요. 그이가 그 매를 왜 맞았는데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날이 밝는 대로 목이 걸리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밤이 절반이나 남았어요. 밤은 저희 같은 것들 편이에요. 마님은 모르시겠지만 종년과 귀인이 어둠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물러설 기색이 없기는 둘 다 마찬가지였지요. 한참 만에 연희가 물었습니다. 자네, 그 사람을 마음에 두었는가? 소반은 대답 대신 물동이만 고쳐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귀끝이 발갛게 보였다면 그건 필시 달빛 한만은 아니었겠지요. 이윽고 소반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밤이 더 깊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좋은 수가 있어요. 마님 손이 필요해요. 밤이 이슥해지자 소반은 탁주 한 병을 들고 헛간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병사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병을 내밀었지요. 밤이 이슬이 찬데 이거라도 드시고 하세요. 주모가 몰래 보냈어요. 이거 고맙구먼. 헌데 너는 어찌 이 밤에? 죄인 밥그릇 챙기는 것도 종년일이지요. 굶겨 죽이면 날이들 못 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병사는 껄껄 웃으며 꿀떡꿀떡 병을 비웠습니다. 그 탁주의 주모가 무엇을 탔는지는 주모만 알겠지만 반식경도 못 되어 병사는 담벼락에 기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연희가 헛간으로 들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막손의 등은 참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무명저고이라 등에 눌어붙어 떼어낼 때마다 막손의 어깨가 움찔움찔 떨렸습니다. 연희는 소반이 데워 온 물로 터진 자리를 한 뼘씩 씻어냈지요. 그러고는 낮에 마루 밑에서 캐 모은 약초를 돌로 콩콩 찧어 상처에 얹었습니다. 손길이 어찌나 익숙한지 막손이 놀라 돌아보려 하자 연희가 어깨를 지그시 눌렀지요. 궁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네. 의녀들이 하는 것을 보았지. 궁이라 하셨습니까요? 헛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만 파르르 떨렸지요. 연희는 약초 얹은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폐서인 된 중전이네. 사흘 전만 해도 이 나라의 국모였지. 막손의 등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중전. 나라의 어머니. 쇠똥 속에 파묻고 두엄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은 그분이. 막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나온 대답이 이랬지요. 그러시다면 더더욱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요. 내가 나가면 자네가 사네. 마마 목숨은 나라 것이고 쇳내 목숨은 쇳내 것입니다요. 제 것 제가 쓰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요? 자네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지요.
무릎이 지금도 덜덜 떨립니다요. 막소는 제 무릎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헌데 마마, 쇳내같이 천한 목숨도 한 번은 값지게 쓰일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게 지금인가 봅니다요. 쇠똥 냄새 나는 머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만조백관이 시퍼렇게 도열한 대전에서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제 손가락에서 은가락지 하나를 뽑아 막손의 흙투성이 손에 꼭 쥐어 주었지요. 살아서 다시 만나면 이걸로 논을 사게. 죽어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절함세. 마마께서 종놈한테 절이라니요. 큰일 날 말씀을. 종놈이 아니라 의인일세. 조선 팔도가 다등을 돌린 사흘 동안 자네 하나가 조선이었네. 한편 그 시각 주막에서는 옹기장수가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는 주모의 물음에 옹기장수는 엽전을 셈하며 답했지요. 사흘 잘 묵었네. 셈은 후하게 치르지. 셈이야 벌써 다 치르셨는데 무슨. 아니, 아직 못 치른 셈이 있네. 이 마을에 크게 하나. 옹기장수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쪽 한양 가는 고갯길이었지요. 그 밤 헛간 문고리를 잡았다 놓은 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덕배였지요. 잡았다 놓았다 끝내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좌수댁 사랑에서는 좌수가 최진사댁 전담 문서를 품에 넣으며 주파나를 튕겼지요. 날이 밝으면 머슴의 목이 걸리고 계집이 나오고 300냥이 들어온다. 좌수의 셈은 그러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 막소는 은가락지를 손에 꼭 쥔 채 헛간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논 한 떼기 소원이 가락지 하나로 왔네. 소원 한번 야무지게 컸다. 픽 웃는 입가와 달리 가락지를 쥔 주먹은 떨리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왔습니다. 마을 마당에는 형틀이 서고 밧줄이 걸렸지요. 그리고 남쪽 고갯길 끝에서 흙먼지 한 줄기가 일어나고 있었더랍니다. 죄인을 형틀에 메어라. 사흘 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보신 바로 그 아침이지요. 막소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밤새 맞은 몸이 형틀에 닿을 때마다 움찔움찔 떨렸지만 막소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온 마을이 마당에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들고 마당을 삥 둘러쌌지요. 우두머리가 마을을 향해 외쳤습니다. 계집이 나오면 이놈은 산다. 나오지 않으면 해가 저 감나무 가지에 걸릴 때 목을 건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조금씩 기어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김첨지는 이마를 땅에 박은 채 어깨만 들썩였고 안악들은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바는 주모의 손에 손목이 잡힌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나요. 내가 그 계집이라고 할래요. 내가 나간다고요. 미련한 소리. 얼굴 한 번 대보면 끝날 거짓말을. 밧줄이 막손의 목에 걸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올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이 웅성웅성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라.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다. 연이었습니다. 쇠똥물이 밴 무명 치마를 입은 채 허리만은 대궐대를 걷듯 곧게 펴고 걸어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수군댔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느냐. 형틀 위에 막손이 몸부림을 쳤지요. 아니, 됩니다.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마마, 도로 들어가십시오. 마마라니. 저 종놈이 실성을 했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눈이 연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번들번들 빛났지요. 제발로 나오셨군. 덕분에 일이 쉽게 되었소. 우두머리의 손이 칼자루에 얹혔습니다. 산채로 모셔오라는 명이 있었으나 죽여서 입을 막는 편이 깨끗하다는 것쯤은 그 얼굴에 쓰여 있었지요.
연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지요. 시퍼런 칼날이 스릉 칼집을 빠져나오는 그 찰나였습니다. 어명이요. 고갯길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우르릉 울렸지요. 흙먼지가 해를 가리며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철갑두른 기병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와 마당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갑옷 부딪는 소리가 쩔그럭쩔그럭, 창날이 아침 해에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깃발에 수놓인 글자를 알아본 좌수의 부채가 툭 떨어졌지요. 금군. 임금을 지키는 군사였습니다. 금군이 어찌 이런 상고래? 사병들이 저희끼리 눈을 굴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허나 마을을 에워싼 철벽에 빠져나갈 틈은 없었지요. 그리고 그 흙먼지 속에서 사내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등에 옹기지게를 진 그 과묵한 옹기장수였지요. 우두머리가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옹기장수 놈이 겁도 없이 물러나지 못할까?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금군 장수가 성큼 다가서더니 우두머리에 오금을 걷어차 단칼에 꿀렸지요. 그 서슬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옹기장수가 지게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금군 장수가 두 손으로 옹기 항아리를 받들어 땅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사금파리가 사방으로 튀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침 해를 받아 번쩍 빛났지요. 황금 거북이 웅크린 옥새. 어보였습니다. 어보다. 어보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금군들이 일제히 갈라서며 길을 냈지요. 장수 하나가 붉은 비단 보퉁이를 풀어 골룡포를 옹기장수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가슴과 어깨의 용무늬가 햇살에 굼실굼실 살아 움직였지요. 온 마을이 파도처럼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소리가 마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결처럼 번졌지요. 좌수는 엎드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사병들은 창이며 칼을 와르르 내던지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형틀에 묶인 막손 하나뿐이었지요. 막손은 눈만 껌뻑껌뻑했습니다. 사흘 밤 보리밥을 나눠 먹던 옹기장수 어른이 용포를 입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데도 마당 끝까지 닿는 목소리였지요. 과인은 사흘간 이 마을에 머물며 조선을 보았다. 임금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국모를 두엄에 묻어 살린 놈을 보았고 국모를 300냥에 팔려던 놈들을 보았다. 배골른 뜨내기에게 제 밥을 덜어주는 놈을 보았고 남의 빈 문서로 남의 땅을 삼키는 놈도 보았다. 임금의 손가락이 꿇어 엎드린 우두머리를 가리켰지요. 왕명을 사칭하여 국모를 해하려 한 죄. 내 놈들이 아니라 내 놈들을 부린 민가 놈이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모조리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라. 금군들이 사병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묶었습니다. 이어서 임금의 눈길이 좌수에게 향했지요. 병사들이 좌수의 몸을 뒤지자 품에서 종이 뭉치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최진사댁 전담 문서와 마을 사람들의 빚 문서였지요. 제 죄의 증좌를 제 품에 고이 안고 엎드려 있었던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 문서 더미에 박혔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문서요. 쉿. 조용히 해. 임금은 마지막으로 연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임금이 제 골룡포 자락을 눈짓하자 연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쇠똥물 밴 무명치마 그대로 연희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지요. 그 예를 임금이 끝까지 미동도 없이 받았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지요. 사흘 동안 이 마을 두엄과 숫가마와 마루 밑을 떠돈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형틀에서 풀려난 막소는 그때까지도 얼이 빠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전하,
아니, 옹기장수 어르신, 쇳내가 그러니까 말해 보거라. 보리밥 값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요. 아니, 드릴 것이 있습니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홀랑 꼬여 버렸지요. 죽은 문턱까지 갔다 온 마당에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임금도 껄껄 웃으며 답했지요. 그 밥값 과인이 갚으마. 조선의 셈법으로 갚으마. 중전마마께서 복이 되셨다. 교지가 내렸다. 보름 뒤 파발이 가마실에 먼저 닿았습니다. 방이 붙던 그 느티나무에 이번에는 교지 소식이 나붙었지요. 마을이 잔치판이 되었습니다. 전말은 이러했지요. 권신 민대감 일파가 환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중전을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사병을 풀어 뒤를 쫓아 아주 없애려 한 것입니다. 임금은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미복 차림으로 자맹에 나서 몸소 진상을 캐던 길이었고 그 길목이 하필 가마실이었던 것입니다. 민대감은 국문 끝에 귀양길에 올랐고 그 일파가 줄줄이 엮여 나갔지요. 최진사는 좌수대꽃간에서 풀려나 전담 문서를 도로 받았습니다. 표좌수는 재산을 몽땅 털려 그간 빈 문서로 올린 마을 사람들에게 도로 물어주게 되었지요. 좌수가 곤장을 지고 관하로 끌려가던 날 가마실 사람들은 담 위에 조롱조롱 매달려 그 꼴을 구경했습니다. 어제까지 굽신대던 허리들이 그날은 다들 꼿꼿했지요. 애구 좌수 어른. 기한이야 종이에 적힌 것이고 곤장이야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좌수의 말투를 흉내내자 담 위가 와그르르 무너지게 웃었더랍니다. 그리고 막손에게는 어명이 내렸습니다. 마을 마당에 온 동네가 모인 가운데 교지가 낭낭하게 익혔지요. 멋쓴 막손을 면천하고 양주 땅 논 20마지기를 내린다. 막손은 넙죽 엎드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원이 논 한 떼기였는데 20마지기라니요. 교지를 들고 온 관원이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소원이 한 떼기라 들었다. 20배면 밥값이 되겠느냐 하셨소. 하여 벼슬도 내리실 뜻이 있으신데 어찌하겠는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종놈이 벼슬이라니 마을 사람들 눈이 다 화등잔이 되었지요. 막소는 엎드린 채 한참을 끙끙대다 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쇳내는 아니 소이는 쇠똥 냄새가 좋습니다요. 벼슬아치가 되면 두엄은 누가 만집니까요? 관원이 껄껄 웃고 마을이 따라 웃었지요. 훗날 이 말을 전해 들은 임금도 무릎을 치며 웃었다더랍니다. 잔치가 무르익던 그날 저녁 마당에 사내 하나가 들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배였지요. 그동안 마을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헛간 뒤로만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배는 이 말을 땅에 박고 소리쳤지요. 이놈도 벌하여 주시오. 아우를 판 놈이요. 300냥에 아니 엽전 몇 푼에 아우를 팔았소. 잔치판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돌을 쥐었지요. 막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 꿇은 형 앞에 저도 마주 쭈그리고 앉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다가 막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님, 나 어릴 적에 성님 밥 얻어먹은 것이 몇 그릇인지 아시오? 막손아. 나는 그럴 자격이. 새해를 얻어먹었소. 하루 두 끼면 샘 느린 나도 이건 샘이 되어 2000 그릇이 넘소. 막손은 형의 오라도 아닌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밥값을 이제 갚소. 성님 노름비 내가 갚소. 나 이제 논이 20마지기요? 덕배의 어깨가 들썩들썩 무너졌습니다. 막손은 형의 등을 두엄 두드리듯 툭툭 두드려 주었지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리석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셈은 여러분께 맡기지요.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 한양에서 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보기한 중전이 보낸 것이었지요.
함 속에는 비단 이불 한 채와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막손이 제품의 가락지를 꺼내 나란히 놓아보니 한 쌍이었지요. 함께 온 서찰에는 글 모르는 막손을 위해 언문으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짝을 채워 보내니 마땅한 임자를 찾아 끼우게. 막손은 그 가락지를 들고 사흘을 끙끙댔습니다. 소를 진창에서 꺼내던 손이 가락지 하나 앞에서는 갈 곳을 몰랐지요. 나흘째 되던 날 부엌 앞을 지나던 소반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어라 말은 못하고 가락지만 불쑥 내밀었지요. 소반이 눈을 흘겼습니다. 쇠똥 서방이 아니라 인제 스무마지기 서방이라 이거야. 말은 그리해도 가락지는 얌전히 받아 끼웠더랍니다. 본래 날 두 사람의 초래상에는 중전이 내린 비단 이불이 덮였고 문설주에는 임금의 친필 넉자가 걸렸지요. 가마실 의인, 가마실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잔치상 국밥을 말던 주모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지요. 내 60평생 쇠똥 냄새가 이리 향기로운 날은 처음이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논 스무마지기 논둑에 앉아 새참을 먹던 막소는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거지를 보자 보리밥 덩이를 뚝 떼어 내밀었지요. 소반이 옆에서 픽 웃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흘 밥값이 팔자를 뒤집은 것이 아니었지요. 평생 남의 배 골른 것을 못 보던 그 손이 소 눈을 가려주고 거지 밥을 덜어주던 그 손이 제 팔자를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덜어준 밥은 하늘이 한 그릇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둔다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끼니를 챙기고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셈도 어딘가에 차곡차곡 적히고 있을 겁니다. 그 장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나를 엽전 몇 푼에 팔아넘긴 형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셔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노을 야담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셔요.